지난 14일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용산 휴먼타운 오피스텔. 잠에서 깬 외국인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불 속을 들춰보니 몸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있지 않은데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한국인 여성이 들어옵니다. 외국인 여성은 이내 소리를 지르며 내보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여성은 외국인 여성을 보내줄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외국인 여성 옆에 다가가 앉더니 의문의 물질을 건네줍니다. 외국인 여성은 그녀가 건네는 것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지만 억지로 입을 벌려 먹이려고 하는데요. 결국 그것을 삼키게 된 외국인 여성. 점점 시야가 흐려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과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성은 이 오피스텔에서 무슨 끔찍한 일을 겪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사프란볼루에서 태어났지만 5살 때 일본인 양부모님께 입양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양부모님이 저를 입양한 계절이 봄이라서 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고향은 터키지만 터키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은 거의 없어요. 양부모님은 제게 옆 나라인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는데요. 한국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일본 식민지였어. 한국인들은 역사 공부도 안 하는지 아님 자존심이 없는지 우리나라로 여행 참 많이 오더라. 한국보다 일본이 관광하기가 좋긴 하지. 넌 절대 한국에 가지 마. 양부모님은 제게 한국을 욕하면서 저들의 가치관을 제게도 주입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양부모님의 가정교육으로 자연스럽게 한국은 일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일본만큼 좋은 나라는 없다면서 일본에서 자란 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전 생긴 건 터키 사람이지만 언어나 문화는 뼛속까지 일본 그 자체였죠. 그렇게 저는 양부모님의 관심을 듬뿍 받으며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커갔습니다. 터키에 있었다면 감히 넘볼 수 없었을 인생을 양부모님 덕분에 살게 됐으니 제게는 양부모님 말이 법이고 진리였어요. 부모님의 말에 충실히 따르며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일본 최고 명문대인 도쿄대학에 진학은 못했지만 2순위인 교토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이 지루해질 때쯤 한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 친구 이름은 백소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저에게 진정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친구들은 전부 일본인이었고 그녀는 그저 심부름꾼일 뿐이었거든요. 소윤아, 오늘 우리가 지갑을 깜빡했네? 점심값은 네가 내줄 수 있지? 잘 먹었어. 라며 친구들의 점심값을 매일 그녀에게 떠밀었고 강의가 모두 끝나고 나면 여느 대학생과 같이 술집으로 갔습니다. 소윤아, 너 호스트바 처음 오니?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내가 사진 찍어줄 테니까 옆에 렌이랑 붙어봐. 렌, 소윤한테 어깨동무 한번 해볼래? 소윤은 지레 겁을 먹고서는 다가오는 남자에게 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서 그랬는지 저의 숨겨진 본능이 들끓은 건지 제 말을 따르지 않는 그녀에게 다가가 뺨을 갈겼어요. 그녀는 맞은 뺨을 가리고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우는 모습을 보니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호스트바 직원들과 합작해서 왕게임을 시작했고 그녀는 수위 높은 벌칙을 수행하기 싫어서 계속 양주를 들이켰어요. 제 몸도 가누기 힘들어하는 그녀의 셔츠 단추를 풀어 헤치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협박용으로 쓸 영상이었죠. 그리고 그 호스트바엔 소윤의 이름으로 외상을 걸어놓고 저희는 2차를 나갔어요. 다음 날 집에서 양부모님께 소윤을 찍은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더니 제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잘했다. 한국인들은 그런 식으로 대해야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야. 앞으로도 그 친구랑은 이런 관계로 지내야 해. 그게 그 친구를 위하는 길이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한국인을 만난다면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야. 알았니? 저는 한국인 친구 소윤을 더 괴롭힐 생각에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방식으로 그녀를 엿먹일지, 그녀에게 어떻게 신선하고 새로운 방식을 보여줄지 이런 생각만 하면서 잠이 들곤 했죠. 하지만 과해지는 저희 괴롭힘에 소윤은 제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이날 제가 그녀에게 한국은 일본 식민지였다던데 넌 왜 이렇게 노예근성이 없어? 네 조상들처럼 좀 더 열심히 굴러봐. 네가 노력을 안 하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잖아. 라고 했을 뿐인데 갑자기 손부터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주위에 있던 친구들은 놀라서 넘어진 저에게 다가왔지만 쪽팔리고 분해서 친구들까지 밀쳤습니다. 그녀가 제게 대들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한국인 주제에 감히 일본인 얼굴에 손댈 생각을 한 건지 단단히 화가 났죠.
저는 악을 쓰면서 소윤의 머리채를 확 낚아챘습니다. 한국인은 일본인 발톱대만큼도 따라올 수 없다는 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소윤에게 괴롭힌 만큼 얻어맞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 대부분은 어릴 때 태권도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도 태권도를 배웠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빨간 띠를 땄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충분히 이길 수 있었지만 알아서 그만하길 바랐다고 하더군요. 잘못된 가치관으로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잘못된 줄 모르고 자란 제가 불쌍하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호스트 바에서 찍은 그녀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뿌리면 바로 퇴학이라고 협박하면 소윤이 바로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그녀의 태도는 똑같았죠. 오히려 저에게 당사자 허락 없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로 고소하겠다며 저를 협박해왔습니다. 그 영상을 올리면 제 죄는 가중 처벌될 테고 저의 부모님 귀에도 들어갈 텐데 괜찮냐며 비웃더군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양부모님이라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일본인 친구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 이미 짜증난 상태인데 호들갑 떠는 친구들이 꼴사나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 아래로 묵직하고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손으로 닦았더니 빨간 액체가 묻어나더군요. 소윤의 주먹 한 방에 코피가 흐른 겁니다. 당한 것도 서러운데 피까지 나자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캠퍼스 길 중앙에 드러누워서 발작하며 그녀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그녀는 그런 저를 지켜보다가 유유히 사라졌죠. 그 이후로 저와 그녀의 사이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다가가지도 않았고 그녀도 굳이 제게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아주 가끔 그녀가 들리게끔 한국을 비난하고 다녔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자신에게 신체적 해를 더 이상 가하지 못할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건을 차마 양부모님께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간 양부모님이 저에게 크게 실망해서 저를 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소윤에게 맞아서 코피까지 흘린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혼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왜 그토록 한국을 깔보고 한국인을 험하게 대하라는지 이 일을 경험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녀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은 더더욱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란 말만 들어도 속에서 화가 끓을 정도였죠. 다행인 건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원래 어울리던 일본인 친구들과 무사히 졸업하고 졸업 여행으로 유럽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친구들과 평생 친구가 될 줄 알았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니 친구를 만날 여유가 없더군요.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방송국인 후지TV의 PD로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고도 저는 여전히 막내 PD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신입이 들어오면 선배들 텃세를 버티지 못하고 1년도 안 돼서 그만두기 일쑤였어요. 저도 관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부모님이 제가 후지TV에 취직한 소식에 너무 기뻐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서 악착같이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갑자기 한국 취재를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한국 연예인 화장법과 화장품, 패션이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선배들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더군요. 메인 PD님이 한국 출장을 결정하려던 때에 제가 반대를 외쳤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한국 출장까지 가요. 한국은 일본보다 후진국이라서 배울 점이라고는 없는 나라예요. 방송에 내보낼 거리도 없을 거라고요. 전 싫어요. 그래? 그럼 넌 내일부터 나오지 마. 언제부터 막내가 메인 PD 말에 반대하는 세상이 됐어? 너희들 막내 관리 똑바로 안 해. 선배들은 메인 PD의 불호령에 저를 나무라면서 한국 출장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선배들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메인 PD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거든요. 그 순간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차피 한국 출장을 막지 못한다면 선배들과 한국 출장을 가서 한국이 얼마나 후진국인지 이들에게 똑똑히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곧 닥치게 될 일도 모른 채 한국 출장을 가겠다고 덥석 물었죠. 집에 가서 양부모님께 방송국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말이 끝나기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당연히 칭찬해 주실 줄 알고 기대했는데 점점 두 분의 표정이 구겨지더니 메이, 우리가 너한테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한국으로 갈 생각을 해? 아무리 일이라도 안 돼. 난 널 그런 위험하고 더러운 나라에 보낼 수 없다. 메이, 네 아빠 말이 다 옳아. 그냥 그 방송국을 관두렴.
우리 말 안 듣고 한국에 가겠다면 부모 자식 연도 끝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자신들에게 버려지는 게 제일 두려워하는 일인 걸 알고 있었어요. 유일한 가족인 양부모님과 제 꿈인 방송국 PD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둘 다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겐 소중한데 일이 왜 이렇게 꼬인 건지 속상했죠.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한 끝에 저는 방송국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와서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방송이 일본 전체에 방영된다면 부모님이 다시 저를 받아줄 거라 믿었거든요. 물론 그 전에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려도 부모님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저를 집 밖으로 내몰았어요. 하는 수 없이 일본에서 급하게 방을 구하려고 부동산 몇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한국 가기 전에 얼른 집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군요. 돈에 맞춰서 집을 구하려고 하면 사람이 살 집이 아니었고 괜찮게 느껴지는 집을 발견하면 돈이 한참은 모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국 선배가 알려준 초소형 아파트를 월세로 구할 수 있었어요. 젊은 층들도 많이 산다고 해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아무리 초소형 아파트라고 한들 내부가 좁아도 너무 좁았습니다. 총 2.7평이었는데 화장실 변기에 앉으면 머리가 문에 닿을 거리였고 주방에는 선반이 없어서 세탁기 위에 도마를 놓고 요리해야 했어요. 또 옷장이 없어서 캐리어에서 옷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초소형 아파트가 일본의 다른 집에 비하면 최대 30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하지만 2.7평 아파트 월세가 70만 원인 거면 그렇게 저렴한 편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미 한 계약을 물을 순 없었습니다. 집도 없이 한국 출장을 갈 수도 없었고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한국 출장만 다녀온다면 모든 게 나아질 거란 생각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우리 방송국과 협업관계인 한국방송국 KBS로 갔습니다. 한국방송국 시설을 둘러보는데 일본이랑 다를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우리 후지TV 방송국 건물은 은빛 구체의 전망대로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방송국 건물 내에 볼거리도 다양하게 있어요. 기억에 남을 만한 특징 없는 한국 KBS 건물과는 외관부터 다릅니다. 하지만 선배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는지 한국 방송국을 구경하면서 감탄을 연발하길래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방송국이 이 정도로 클 수 있었던 건 전부 일본 덕분이죠. 일본 덕분에 선진화와 산업화가 빨리 됐잖아요. 일본 아니었으면 여기도 지금쯤 북한처럼 살고 있었을 거라고요. 제 말에 선배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는 모습에 속으로 환호를 질렀어요. 역시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배들에게 반한 감정을 더 심어주기로 결심했죠. 제 계획대로 되어가는 분위기에 들떠서 앞을 제대로 못 보고 걷다가 지나가는 한국 방송국 관계자와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어요. 엉덩방아를 찢는 바람에 짜증이 확 나서 다짜고짜 화부터 냈는데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해서 얼굴을 제대로 못 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고개를 들면서 마주한 얼굴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녀는 바로 저의 대학 동기였던 백소연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괴롭혔던 한국인 동기요. 졸업하고 3년 만에 만난 그녀를 보자 괜히 그 시절 제가 떠올라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저에게 빌빌 기던 그녀를 선배들 앞에서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먼저 아는 체를 했습니다. 뭐야, 너였어? 넌 예전이나 지금이나 눈을 똑바로 안 뜨고 다니나 보다? 사람이 지나가면 알아서 피해 가야 할 거 아니야. 나랑 나란히 걷지도 못했던 주제에 이젠 내 어깨를 밀쳐? 똑바로 다시 사과해. 콧대를 우쭐대며 선배들을 어깨에 지고 소윤에게 말했는데요. 어째서인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는 그 눈빛은 마치 저를 전혀 못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괜히 뻘쭘해진 분위기에 당황했는데 선배들이 아는 사람이냐고 묻더군요. 대학 동기라고 해야 하는데 순간 소윤에게 맞아서 코피 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제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그녀가 보았는지 피식하는 웃음소리가 제 귀에만 들렸습니다. 그때 한국인 직원 몇 명이 소윤에게 달려와서 무언가 상의하고 허락 맞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왜 막내에게 허락을 맞는 건지 한국 방송국에는 체계도 없냐며 꼬투리를 잡으려 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녀는 실력이 매우 뛰어나서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지만 이미 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메인 PD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막내 PD인데 벌써 메인 PD까지 올라갔다는 말에 시기 질투가 폭발했어요. 선배들이 아는 사이냐고 다시 물었을 때 대학 동기라고 소개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제 눈도 못 쳐다볼 만큼 수준 낮은 아이였다는 말도 덧붙이면서 자존감을 치켜세우고 있었죠. 출장 일정이 모두 끝났을 때 우리 팀과 한국팀이 함께 회식했던 날이었어요. 한국팀이 예약한 식당은 서울시 용산역 근처에 있는 고깃집이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제 속에 있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이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우리를 그렇게 미워한다면서요? 우리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왜 그러는 거예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소윤아, 네가 말 좀 해봐. 야, 너 메인 PD 됐다고 이제 날 무시해도 될 짬이라는 거야? 자꾸 옆에 있는 소윤을 붙잡으며 그녀에게 말을 붙였지만 제 말에 한마디 대꾸도 안 하는 그녀의 태도가 불편해지던 참이었습니다. 제 말에 선배들도 당황하면서 저를 말렸지만 저는 이미 술이 만취해서 선배고 뭐고 없었어요. 소연의 멱살을 잡았던 기억까진 나는데 그 이후로 필름이 끊긴 것 같았죠. 정신을 차렸을 때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눈을 뜨니까 제가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예약한 숙소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던 게 천장 모양이 숙소와 달랐거든요. 하지만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덮고 있는 이불을 들춰보니 벌거벗겨져 있더라고요. 당황하고 무서워서 이불을 목 아래 끝까지 덮고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윤의 목소리가 들렸고 방문이 열리면서 그녀가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녀를 보자마자 소리치며 다가오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학창시절 때 괴롭혀서 보복하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소연은 제가 소리쳐도 고개만 저으면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체 모를 알약과 물을 건네주길래 거절했어요. 이 약을 먹으면 일본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제 입을 억지로 벌려서 알약을 먹였습니다. 나한테 무슨 약을 먹인 거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죠. 다시 일어났을 땐 아까와 다르게 몸과 머리가 상쾌했습니다. 알고 보니 소연이 제게 준 약은 한국 숙취 해소제였어요. 그 약을 먹고 다시 잠들어서 숙취가 나아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제가 누워있는 방은 그녀가 사는 집이라고 하더군요. 제 옷은 왜 벗겼냐고 하면서 이불 속을 다시 확인했는데 아까 착각했던 건지 옷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물론 제 옷이 아닌 다른 옷이었어요. 그녀가 알려준 어제의 진실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 술인 소주 반병을 마시고 만취가 되어서 제 옷에 토한 채 길바닥에 쓰러졌다더군요. 제 입으로 대학 동기라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선배들도 더러운 저를 그녀에게 떠맡기곤 숙소로 가버렸다고 했죠. 소연이 저를 본인 집에 데려와서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기까지 했다더군요. 그렇다고 소연에게 고맙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저는 소연의 집을 둘러보고는 혼자 살면서 생각보다 넓은 집에 살길래 주제에 맞는 집에 살라는 충고를 날리고는 숙소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윤의 말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어요. 거실에 방까지 딸린 넓은 집 월세가 제가 사는 초소형 아파트 월세와 비슷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그녀를 쳐다봤더니 집에 있는 세탁기, 냉장고, 수납장, 책상, 전자레인지 등 모든 전자기기와 가구들이 월세에 포함되어 있다며 한국 오피스텔은 풀옵션이 기본이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몸만 들어와서 산다는 그녀의 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양부모님이 제게 해줬던 한국 이야기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그녀의 말에 공감하기 싫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못 살면 나라에서 이런 가구까지 다 해주겠어? 진짜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시민들까지 짊어지고 사느라 그 사람들 힘들겠어. 너희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니? 라며 비아냥댔습니다. 소윤은 제 말에 아무 타격이 없다는 듯이 적당히 좀 해. 그렇게 계속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서 정신승리해서 네 삶이 좀 나아졌니? 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양부모님에게 버림받고 방송국에서도 3년째 신입 PD로 갈굼만 당하고 집도 겨우 잠만 잘 정도인 제 인생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윤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고 솔직한 마음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어요. 지난날에 대한 사과와 다시 만나서 저지른 실수도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긴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저희 인생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도 한참 말이 없었어요. 잠시 후 그녀는 한국에서 살 의향이 있다면 본인이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일본에 돌아가도 엉망인 삶,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네요. 저는 일본의 삶을 청산하고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역사 공부도 다시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배운 한국 역사가 허무할 만큼 잘못 배우고 있었더라고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역사를 다시 배우면서 느낀 건 우리 일본이 한국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무시할 이유도 얕볼 이유도 없었죠. 그리고 저에게 역사를 엉터리로 알려준 양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커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 방송국에서 소윤의 도움으로 프로그램 막내 PD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그램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주인공으로 한국의 삶에 대해 방송을 내보내는데 제가 만난 외국인들 모두가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을 취재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집도 소윤의 도움으로 일본보다 훨씬 넓고 좋은 집에서 훨씬 저렴하게 살고 있어요. 다음에 방영될 회차에서는 제가 직접 주인공이 되어서 저의 억울하고 비통한 과거와 한국에 와서 달라진 저희 생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양부모님께도 보내드리려고 해요.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더는 다른 어디에서도 한국을 비난하는 말은 삼갔으면 좋겠다는 경고 아닌 경고도 하려 하네요. 앞으로 저는 더 많은 외국인에게 한국은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 그 누가 와도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오전 인천 부평구 산곡동 아파트 앞의 한 카페 앞에서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쓰러진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위에 한국 사람들이 몰리자 외국인 노동자는 숨까지 헐떡이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행동에 카페 사장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은 손가락질하며 알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으며 화를 내더니 갑자기 카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외국인 노동자가 피를 흘리며 도움을 청하려고 기어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카페 여사장이 무서운 표정으로 뾰족한 가위를 들고 다가옵니다. 카페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외국인 노동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잡으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겁먹은 채 죽을 힘을 다해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네요. 과연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노동자는 부평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뉴기니 섬의 파푸아주 아시키에 사는 라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보트를 타고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입니다. 제가 사는 마을은 관광지가 아니라서 낯선 사람이 오면 모두가 알아보곤 했는데요. 이날은 차량 몇 대가 마을로 들어오더니 멈춰서더군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국적으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여행을 좀 다녔다는 선배 아디티아에게 저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디티아는 아주 당당하게 저들은 한국이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이 어디냐고 하자 아시아 대륙에서 제일 작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아직 전쟁 국가라서 아주 위험한 나라라고 했죠. 난생 처음 들어보는 나라에서 이 깊숙한 마을까지 어떻게 왜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위험해 보였어요. 그들의 등장에 어딘가 모르게 마을 분위기가 냉랭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디티아 말로는 우리 마을에서 중국 여행에 갔다가 카지노에 빠져 사채를 쓴 주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주민을 찾으러 온 게 틀림없다고 했어요. 여행 갔던 나라는 중국인데 왜 한국인들이 오냐고 했더니 그건 자기도 잘 모르겠다며 얼렁뚱땅 둘러대곤 아디티아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당부한 뒤 보트에 올라타야 했습니다. 아내의 걱정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선 가야만 했죠. 보트를 타고 1시간 거리인 시장에 도착했는데요. 이날따라 가져가야 할 물건 개수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초조하니까 될 일도 제대로 안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일이 개수를 다시 확인하느라 예정보다 마을에 도착할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낯선 한국인의 등장에 한껏 예민해진 상태라서 각 물건을 내준 상인들에게 짜증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20분이면 끝났을 물건 확인을 2시간에 걸쳐 끝낼 수 있었습니다. 보트에 물건을 하나씩 싣기 시작했는데 강 건너편 마을에서 커다란 연기가 피어오르더군요. 순간 펑! 터지는 커다란 소리와 함께 불길이 크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시장 상인들도 깜짝 놀라면서 제게 무슨 일이냐고 하길래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더니 한 상인이 깜짝 놀라더군요. 정말로 한국인이 마을까지 들이닥쳤냐고 하길래 저는 도대체 한국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물었습니다. 한국이 전쟁 국가라던데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죠. 시장 상인은 한국은 좁은 땅에서 북쪽과 남쪽이 전쟁으로 갈라선 지 무려 70년째라고 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져도 모를 상황인데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 하고 있다더라고요. 전쟁에 대한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아예 모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군끼리 서로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고 헐뜯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정상이겠냐는 말도 덧붙였어요. 듣다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랜 휴전으로 혹시 다들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한국인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또다시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마을 외곽에서 올라오던 불길이 어느새 마을 절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보트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상인 말에 얼른 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소라면 1시간 걸리는 거리였는데 하필 이날 왕복 3시간을 소요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마을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집들이 불타고 마을 사람들은 중상이거나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얼른 집으로 가서 아내의 안위를 살폈지만 아내는 불로 인한 연기 때문에 질식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마을에 도착하기 전 이미 아내는 숨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주위에 누가 있다면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저 멀리 차에 올라타서 떠나려는 한국인들이 눈에 들어와 그들에게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였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못 알아듣는 건지 상대해주기 귀찮다는 건지 저를 쳐다도 보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마을의 병원이라고는 작은 동네 병원 하나였는데 그 병원마저 불에 타서 없어져 중상자들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시키 마을 주민들은 모두 사망하고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 저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복수를 결심하면서 돈을 모아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마을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전부 챙기고 인도네시아 메단이라는 도시로 왔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과는 차원이 다른 신도시 느낌이었습니다. 높은 건물과 많은 사람들은 절 혼란스럽게 했어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인력사무소를 찾으려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도 제대로 알려주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제 행색을 보고 돈을 훔치려는 사람들만 가득했어요. 무작정 가게로 보이는 건물로 들어가서 사정 설명하고 일자리를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만 살던 작은 마을에서 보트로 물건만 나르던 사람을 뭘 믿고 뽑아주겠어요. 제대로 된 경력도 없는 저는 매단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웃음거리일 뿐이었습니다. 며칠을 잠도 안 자고 밥도 못 먹고 일자리를 구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3일을 빵 한 조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끼고 아꼈는데도 수중에 가진 돈은 빵도 못 사 먹을 정도였습니다. 이러다가 굶어 죽어서 동네 사람들 곁으로 가는 게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지만 먼저 떠나버린 아내를 생각하니 이렇게 죽지도 못하겠더군요. 하늘에서 아내를 만나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요. 죽지 못해서 숨만 붙은 채로 술 한 병을 샀습니다. 길거리에 퍼질러 앉아서 술을 병째로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만나도 덜 쪽팔리게 괴한에게 습격당해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그 순간 누군가가 제 술병을 뺏어가는 바람에 흥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술기운에 벌떡 일어나서 따졌더니 이미 반이나 남은 술을 다 마셔버렸더군요. 그의 행색을 보아하니 노숙자 같았습니다. 빈 병을 가져와서 탈탈 털어봤더니 한 방울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황당하게 쳐다봤더니 그 노숙자는 허허 웃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술인데 그걸 뺏어먹냐고 말하면서 서러움에 눈물이 북받쳤습니다. 그 노숙자는 제게 술값이라며 종이 하나를 건네주고는 빠르게 사라졌어요. 손에 쥐어진 종이를 보니 명함이었습니다. 솔직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준 명함을 받고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주머니에 우겨놓고 다시 일자리를 찾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에 노숙자가 준 명함이 떠오르더군요. 그 명함 속 주소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기회가 그 명함뿐이었거든요. 제 예상과 다르게 멀쩡한 사무실 하나가 나왔는데 거긴 인력사무소였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20명은 돼 보이더군요. 인력사무소 직원들은 간단한 소개와 함께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일하러 온 사람들의 경력도 묻지 않고 인원 체크를 하더니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어요. 서명해야 할 서류엔 어떠한 계약 조건이나 설명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서명을 마치자 2대의 승합차에 타라더군요. 어디로 가는지 말 한마디 해주지 않고 도착한 곳은 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도 나눠주지 않고 승무원에게 바로 전해주더라고요. 어디로 가냐고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수상한 기운에 저는 빠지겠다고 했어요. 이 비행기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다시는 아내를 보러 오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인력사무소 직원들은 갑자기 무력을 행세하면서 저를 억지로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조금 전 서명한 서류는 계약 동의서라면서 계약을 어기면 위약금이 한국 돈 10억이라더라고요. 이건 엄연히 노동법에 어긋나는 계약서라고 따졌죠. 노예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그들의 말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돈 없어서 온 주제에 자존심 세운다고 어디서 돈이 떨어질 줄 아냐고 여기서 내리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갱스터에게 맞아 죽든 둘 중 하나라고 협박해왔습니다.
제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말은 절 꼼짝도 못하게 했죠. 하는 수 없이 목적지가 어디인 줄도 모른 채 이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비행기에 타는 건 처음이라 긴장을 많이 했는지 점점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열이 나고 식은땀이 나더니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자마자 쓰러지고 말았어요. 엄청난 복통을 호소하자 승객들이 모두 놀란 눈치였습니다. 승무원들은 기내에 구비된 응급키트를 가지고 와서 절 도와주려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처치를 잘해주진 못했어요. 한 승무원이 제 배를 누르는 순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1등석에 있던 한 남자가 본인이 의사라면서 제 상태를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여기저기 몇 번 찔러보더니 장시간 비행에 요도가 막혔다며 소변을 배출해야 한다더군요. 하지만 기내에 구비된 응급처치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했습니다. 눈앞이 희미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져 갔어요. 의사는 요도에 투명 고무관을 연결하고 직접 입으로 빨아서 소변을 빼내 주었습니다. 역겹고 더러운 일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막힌 요도를 뚫기 위해서 그 짓을 반복했어요. 다행히 저는 정신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가서 입을 헹구고 빠르게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1등석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서 감사 인사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승무원에게 부탁하자 그 의사가 인사는 됐다고 거절했다더군요. 그래도 생명의 은인을 무시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진 물건 중 제일 값비싼 목걸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건 제 부모님이 유산으로 물려주신 목걸이였어요. 제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니 부모님도 용서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한 차례 고비를 넘겼더니 더 큰 고비가 있었어요. 제가 도착한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제 고향인 아시키 마을과 사랑하는 아내,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잃게 한 나라잖아요. 한국에 와서 복수하려고 돈을 벌 수단을 찾았던 건데 얼떨결에 한국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마을을 불바다로 만든 그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서 찾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인력사무소 직원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다녀야 했는데 다행히 저는 택배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인력사무소로 온 20명의 사람들에게 각자 경력이 있는 일과 비슷한 일을 주길래 다행이다 싶었죠. 우선 돈을 모아놓고 빠르게 그들을 찾아 복수한 뒤 마을로 돌아가는 게 최종 목표였습니다. 저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국에서 유명한 택배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아도 인력사무소에 월급의 60%를 수수료로 떼주어야 한다더라고요. 그런 계약은 못 봤다고 했더니 갑자기 생겨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미 동의한 사항이니 번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잠을 3시간씩 자면서 일주일을 쉬지 않고 일해야 했어요. 복수는커녕 그들의 그림자도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모은 돈이라고는 고작 200만 원이었습니다. 숙소는 인력사무소에서 마련해 주었는데 매달 월세를 내야 했어요. 소개비를 제하고 방세, 밥값, 가스비와 전기세 등 매달 나가야 하는 돈을 제하면 한 달에 남는 돈은 30만 원이었죠. 남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1년에 4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모아서는 금방 한국 생활이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제 고향을 없애버린 원수인 나라에서 오래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탬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이곳의 생활을 청산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러던 한날 택배 물량이 많아서 한꺼번에 택배 상자를 3개 들고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새로 오픈한 카페라며 입구에서 커피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6개월을 쉬지 않고 일했더니 몸이 멀쩡할 리가 없었어요. 날씨가 추웠음에도 저는 왠지 모를 갑갑함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카페를 지나가는 순간에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올려진 테이블 위로 말이죠. 카페 여사장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옷을 적시고 피부에 닿자 경기를 일으켰어요. 심장 두근거림도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여사장이 제게 소리치면서 무어라 얘기하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모를 언어로 얘기하니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화상 때문에 옷이 점점 피부에 들러붙고 있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카페 여사장밖에 없다는 생각 하나로 그녀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길을 보고 인상을 팍 쓰고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마을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그들과 같이 한국인 손에 죽는다는 생각이 들자 허무했어요. 복수하러 이 먼 길을 고생하며 왔는데 정작 아무것도 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카페 안으로 기어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여사장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할 참이었죠. 하지만 카페 여사장은 상반신만 들어온 저를 보고 기겁하며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도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를 보고 슬금슬금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래도 까무잡잡한 피부의 한국인은 아니고 택배 옷을 입고 있으니
하찮은 생명체로 보였겠죠. 엎어진 커피를 물어줄 돈도 없는데 화상까지 입어서 영업 방해까지 하고 있으니 저는 저대로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화상 때문에 더는 버틸 힘도 없었어요. 그때 카페 여사장이 카페 내부에 있는 손님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두 제게 다가오더니 입구에 걸쳐진 저를 카페 안으로 옮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 카페 여사장이 가지고 있던 물건은 가위였습니다. 가위를 들고 저에게 무서운 표정으로 다가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저항할 힘이 없었지만 겨우 입을 열어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카페 여사장은 손님들에게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달라고 했는지 다들 제 팔과 다리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려는 줄 알았는데 아닌 듯한 그들의 행동에 벗어나려고 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카페 여사장은 제 몸에 날카로운 가위를 가까이 대려고 했어요. 혹시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을 알고서 이러는 건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녀는 제 상처 주위에 옷을 잘라내더니 차가운 물로 화기를 제거해준 후 마른 수건을 덧대어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녀와 손님들은 제가 화상 입은 부위를 응급처치해주려고 절 카페 안으로 옮겨준 거였어요. 제 마을을 불태운 한국인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곧바로 구급차 소리와 함께 응급구조원들이 와서 빠르게 병원으로 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 카페 여사장은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 병원까지 같이 가주더라고요. 제 증상을 설명해 주는 건지 응급구조원들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의사에게도 제가 화상 입게 된 상황과 현재 상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도 화상이라 수포가 조금 올라왔지만 그녀와 손님들의 빠른 대처로 이 정도에 그칠 수 있었다고 해요. 제가 살던 아시키 마을의 동네 병원과는 확연히 다른 치료에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의료 장비들과 빠르고 정확하게 상처 부위를 치료해주는 의사 실력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다행히 흉터는 남지 않을 거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의사를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더라고요. 설마 마을을 불태운 한국인 중 한 명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제가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복통에 시달릴 때 입으로 소변을 빨아내 주던 의사였어요. 아무리 봐도 그 의사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의사의 손을 맞잡고 2번이나 살려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의사도 저를 알아보았는지 본인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크게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제가 알던 한국인과 다른 모습에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들이 한국인이 맞았는지 의심이 될 정도였죠. 치료가 모두 끝나고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카페 여사장이 오더니 병원비는 본인이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의도로 친절을 베푸냐고 했더니 본인 과실도 있으니 본인이 내게 해달라며 사정까지 했습니다. 저야 돈이 나가지 않아서 안도했지만 왜인지 찜찜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와주는 척하고 병원을 나서자마자 더 큰 돈을 요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괜찮으니까 제가 병원비를 내겠다고 했는데요. 보험이 들어있지 않아서 병원비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당황해서 멍하니 서 있자 그녀는 본인 카드로 먼저 병원비를 계산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미안해할 필요 없고 본인 카페 손님이 다친 일이니까 본인이 병원비를 내는 게 맞다는 말만 하더군요. 저는 손님으로 가다가 다친 게 아니라고 했더니 본인 카페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본인 손님이라고 하는 그녀를 보고 울컥했습니다. 머리로는 한국인들은 동네 사람들을 모두 죽인 나쁜 사람이라고 했지만 마음은 한국인의 따스함에 심금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택배 상자를 두고 온 생각에 그녀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카페 앞으로 돌아갔는데요. 다행히 택배 상자가 그대로 놓아져 있더라고요. 넘어진다고 엎어져 있어야 할 택배 상자는 깔끔하게 쌓아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종이에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문구를 붙여두었더군요. 제가 쓰러질 때 주위에 있던 한국인들이 혹시 모를 분실 위험을 대비해서 해둔 행동 같았습니다. 남들에겐 사소한 일일지라도 이런 작은 배려조차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타지에서 기댈 사람도 없이 힘들었는데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옷을 회사에 얘기했더니 월급에서 깎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다시 새 유니폼을 주면서 6개월을 쉬지 않고 일했으니 며칠은 휴가로 쉬어도 된다는 겁니다. 탐나는 조건이었지만 노예 계약 때문에 쉴 수가 없었어요. 아쉬운 마음으로 거절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카페 앞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어요. 지난번 사과하지 못한 기억에 카페로 들어서자 카페 여사장이 절 단번에 알아봐 주었습니다. 커피 하나를 주문하고 그녀에게 그땐 고마웠다고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전했어요. 그녀는 제게 혹시 시간이 된다면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자리에 앉아서 대화하는데 혹시 회사에서 부당 대우를 받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자 병원에서 제가 과로로 쓰러졌다는 말을 들어서 물어보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제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병원비를 내준 은혜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와 인력사무소로 인한 노예 계약으로
하루도 쉴 날이 없다는 사실까지 다 말했어요. 그녀는 제 말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전혀 관련도 없는 외국인의 인생사에 이렇게까지 공감해 줄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반응에 대해 제가 당황하고 말았죠. 그녀는 제 얘기를 모두 듣고 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법률구조공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문의하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노동법 위반으로 계약을 맺은 인력사무소를 고소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정말 무료로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자 혹시 소정의 돈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력사무소와 노예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을 만나 설득했어요. 이렇게 살아선 절대 이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며 함께 힘을 합쳐 계약을 파기하자고 했습니다. 20명의 우리는 한국의 엄청난 법률 서비스로 인력사무소와 맺은 계약을 무효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크게 다쳐서 일자리도 잃고 노예 계약서 위약금으로 인생을 망칠 뻔했는데 저들 일처럼 나서준 한국 사람들 덕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지금의 저는 자유로워진 몸으로 택배회사에서 조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벗어나지 않는 시간으로 정당하게 일하고 있어요. 또 화상으로 인한 병원비는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카페 여사장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받지 않으면 제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받아주더군요. 그리고 제가 살던 마을에 방화범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아니었어요. 조선족이라고 중국에 사는 중국 국적인 한국인이라더군요. 이들은 중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로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들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본토 한국인들이니 참으로 다행이었죠. 혼란스러웠던 머리도 한 번에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돈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새 삶을 살 수 있게 기회를 준 한국. 절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곧 있으면 아내에게 돌아갈 돈을 마련하게 되는데 마을 사람들도 아내도 모두 장례를 치러주고 평등한 나라인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습니다.